네, 반갑습니다. 오영진입니다. 네, 제목을 제가 공춘 정치는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다고 선 예약해 놓은 다음에 이제 후 조치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곤충 정치가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아직도 지금 들거든요. 네. 근데 이 발표는 왜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게 됐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공포 영화나 SF 영화 매니아인데 최근에 바디 호러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뭐랄까 도약하고 있고 다시 그래서 바디 호러물들을 좀 쭉 보다가 이제 더 플라이를 보게 됐어요. 다시 한번. 사실 한 10번 이상 본 작품이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되게 웃긴 장면이 많은 거예요. 웃긴 장면도 많고 한때는 이게 극의 구조에서 굉장히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장면도 많고 그런 게 느껴졌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대사가 뭐냐면 그 주인공 브랜든 세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파리 인간이 되어버린 다음에 이제 몸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과정에서 자기 메로니카라고 약혼자 있잖아요. 약혼자한테 나는 곤충의 정치를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원래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은 약간 위약적으로 구는 그런 대사예요. 그러니까 뭐 나 이제 팔이 될 건데 나 이렇게 몰락하고 있어. 나 곤충의 왕이 될 거야. 뭐 곤충 정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다시 보니까 그래 곤충의 정치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죠. 한 40년 전만 해도 이 대사는 너무 끔찍한 대사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대사이기 때문에 곤충이 어떻게 정치를 해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과정에 있는 그런 대사인데 오늘날에는 곤충의 정치가 가능한다면 저런 이종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가능해 볼 수 있겠다.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사실은 뭐 좀 소박하게 얘기하자면 더 플라이를 다시 읽어봤고 그리고 그때 뭔가 문제 제기할 만한 구석들을 찾아냈다. 이 정도의 이제 요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대사를 했죠. 네. 지금 당장 여길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곤충 정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나도 몰라. 곤충은 정치가 없어. 그들은 매우 잔인하거든. 동정심도 없고 타협도 없어. 우린 곤충을 믿을 수 없어. 난 최초의 곤충 정치인이 되고 싶어. 그러고 싶지만 두려운 게. 그러니까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면은. 네. 굉장히 곤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냉혹한 어떤 자연의 어떤 섭리로서 설명하다가도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어떤 활약을 해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동시에 뭐라고 또 두려워하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주인공이 어떤 한쪽을 선택했다면 사실 쭉 밀고 갔다면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새로운 포스트 휴먼 아니면 트랜스 휴먼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이 왼쪽에 있는 장면과 오른쪽에 있는 장면이 다른데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옛날 그 플라이 58년에 나온 그 플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80년대 그 플라이입니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플라이인데 이 두 작품이 기본적인 모티브는 비슷하죠. 예, 기본적인 원작이 있는 건데 이제 과학자가 이제 실험을 하다가 이동 실험을 하다가 이제 파리와 교합이 되는 바람에 이제 한쪽은 파리 인간이 되고 한쪽은 인간 파리가 된다라는 설정이에요. 원래 원작 흑백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쪽이 인간성이 없지만 파리고 한쪽은 이제 파리성이 없지만 인간인. 그래서 이제 다른 쪽을 찾아서 원본을 찾아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합쳐야 되거든요. 원본으로 돌아오려면.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 당시에 50년대 아마 유전자 편집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이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플라이는 매우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이종의 서로 다른 어떤 인간파리, 파리인간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두 존재가 이제 하나로 이제 겹쳐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아이디어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이 과정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흘러가도록 이제 연출한 거죠. 이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때 공포 영화 수준이 드디어 그냥 괴물을 이렇게 괴물을 그냥 이렇게 만들고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괴물화 되는 과정까지도 디테일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천천히 보여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 감독 데이비드 크로넨버그가 본인이 사실 이 작품을 대할 때 개인적인 어떤 그 맥락이 뭐냐면은
암으로 죽어갔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만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인터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몸이 흘러내리고 몸이 망가져가고 그래서 인간성이란 것을 상실해가는 그 과정, 그 고통과 거기에서 느껴진 연민, 이것을 사실 이 플라이 원작에서 이제 꺼내는 것이죠. 근데 요 과정을 이렇게 그려낸 작품은 사실은 플라이가 거의 최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괴물 영화란 것은 와, 저건 괴물이다 하면서 이제 경계짓기가 가능한 그런 괴물들이었거든요. 괴물화되는 과정들을 같이 참여하게 하는 작품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감독의 뭐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그 뭐랄까 정서적 효과가 있냐면은 이 존재를 되게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매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과정 안에 참여시키는 그런 그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 장치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브랜드 그 세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신하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크리피하죠. 네. 그때 당시의 관객들에게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쯤 되면 이제 자기가 음성으로 자기 인간 증명을 하게 되는데 음성마저도 변해가지고 인간 자체가 아닌 것으로 이제 판정되는 장면이 있죠. 네. 저는 이 장면도 이 요소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곤충 정치란 그 대사도 너무 재미난 대사지만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브런들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개념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계속 이빨이 빠지고 막 이게 신체가 변형되니까 마지막 남은 자기 귀나 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모아서 자기 자연사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비넷 있잖아요. 이게 욕실에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정말 이게 끔찍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인간이 된다고 했을 때 뭐 몇 년도 인간 자연사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은 뭐랄까 좀 유쾌한 개념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아무튼 이 작품이 한때는 굉장히 아주 악질적인 어떤 공포를 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오늘날 뭔가 포스트 휴먼과 트랜스 휴먼에 대한 상상력을 탑재한 채 보면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또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작품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 해로웨이도 재미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인간은 사실은 퇴비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고요. 원래 휴먼과 후머스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길어낸 이란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적인 것과 그 공중에서 오는 것과 이 땅 밑에 있는 비천한 존재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인간이 바로 이제 신에 대비해서는 그 비천한 존재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 흙과 땅 이런 어떤 어원으로부터 사실 같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흙에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곤충, 미생물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은 퇴비다라는 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존재들과 미생한 어떤 존재들과 함께 했던 존재들이고 그것들을 까먹고 너무 이제 고귀한 존재가 되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포스트 휴먼과 트랜스 휴먼의 반성 같은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반성 이전에 원래 인간은 퇴비다라는 것을 이런 식의 어원에서도 충분히 이제 길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괴물을 크리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크리처라는 개념도 있지만 크리터라는 개념도 있어요. 둘 다 같은 어원에서 가져오는 건데 크리터는 더 폭넓게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뭔가 이질적인 그런 미세한 존재들을 크리터라고 부르거든요. 벌레 같은 것들, 뭐 작은 동물들, 뭐 이런 거 다 크리터들이죠. 그러니까 꼭 괴물의 형태인 크리처만 예를 들어 있는 게 아니라 크리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 해로웨이식의 이런 퇴비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이 더 플라이는 뭐냐면은 크리처가 되는 영화가 아니라 크리터와 함께하는 아니면 크리터가 되어가는 그런 이제 영화인 거죠. 그리고 휴먼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의 고대 휴먼으로 돌아가는 땅 속의 노동자, 땅 속의 일꾼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은 이것을 노화라든지 그런 질병의 은유로 의도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 자체는 이제 80년대에는 그런 의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플라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은유다.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이제 무너져 가잖아요. 질병적으로 몸이.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했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건 일종의 크리터 되기, 크리터와 함께하는 이야기로서 볼 수 있지 않는가. 왜?
무너져가는 그 과정이 일종의 퇴비화되는 그 과정하고 유사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약간 정말 이렇게 약간 환우가 예를 들어 뭐 저기 있는 것 같죠. 환우가 뭔가 자기 저기 절망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연출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크로넨버그의 영화 40년째 영화가 단순히 그냥 크리처 영화로 보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플라이에는 좀 드러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 비디오 드롬 같은 작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어떻게 하고 끝납니까? 자살을 하는데 새 육체에게 예를 들어 뭐라 그러죠? 영광을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뭐 그런 죽음 충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새 육체에 대한 찬사처럼 사실은 읽힙니다, 읽혀. 그리고 많은 부분 크로넨버그의 다른 영화들을 보면은 이 신체가 변형되고 새로운 육체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매혹도 어마어마하게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혹당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 신체의 변형을 가속화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이에는 분명히 그러한 요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플라이가 그냥 낡은 옛날 크리처 영화로 보이지 않는 게 뭔가 새로운 존재로 변이되는 것에 대한 그 매혹이 이 영화 곳곳 안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근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문제가 뭐냐면 그 맨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크로넨버그의 플라이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어떤 인간 유전자를 더 이제 같이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순도 높은 인간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본인의 이 곤충됨 아니면 크리터됨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미련을 갖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이 작품 안에서는. 그리고 동시에 그러다가 무리수를 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리하게 자기 약혼자와 또 약혼자 안에 있는 그 아기까지 합치려고 하다가 이제 그걸 거부당하면서 합선되면서 이제 이상한 그 물건들 아니면 그런 금속 어떤 그런 자재들 이것들하고 자기가 겹쳐서 이제 합성돼 버리거든요. 사실 이건 뭐 보철물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도착된 그런 어떤 욕망,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완전히 전락돼 버린 그런 사물로 변경돼 버린 그런 이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로넨버그 영화는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새로운 신체성에 대한 공포와 매혹이 다 있고요. 근데 동시에 이것이 갖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비극적인 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반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다분히 남성 호르몬적인 상상력인 거죠. 어떤 새로운 힘에 대한 욕망.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주인공이 사실 약간 긍정해요. 뭔가 이런 성교에 대한 능력도 엄청 높아지고 막 체력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어떤 힘에 대한 그 집착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플라이 그 전송 그 도구 있잖아요. 그 실험 도구. 그게 원래 말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오토바이 배기 엔진을 생각하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비 크로넨버그의 이 플라이라는 영화에는 순전히 생태적인 호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무화되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기질적인 그런 상상력이 집어넣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본 이런 여러 가지 그 반성들을 한번 엮어서 한번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어요. 한번 낭독해볼게요. 주인공 에릭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초국가적 기업에 소속된 천재 유전 공학자이지만 연구의 윤리적 한계를 무시하는 광기 어린 완벽주의자다. 또 다른 주인공은 리나 박이다. 에릭의 연인이자 환경운동가다. 생태 파괴로 멸종한 곤충들을 연구하는 자고 이제 인간과 자연의 협력을 꿈꾼다. 에릭은 리나의 곤충 생태 연구 데이터를 몰래 사용해 자신의 곤충 인간 유전자 융합 실험을 강행한다. 그는 리나에게도 완벽한 인간 진화를 주장하지만 그녀의 동의 없이 그녀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실험 후유증으로 리나는 점차 신체적 변이를 겪는다. 초기에는 곤충의 적응력과 초인적 감각을 얻지만 고통과 분노 속에서 점점 인간성을 이어간다.
리나는 곤충, 인간 하이브리드로 진화하면서 에릭과 같은 인간 중심적인 과학의 폭주를 비판하는 존재로 변모한다. 그녀는 생태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한다. 곤충적 본능과 생태적 연결성을 통해 리나는 실험실에서 잠들어 있던 곤충 유전자 실험자 체들을 깨우고 초국가적인 기업의 연구 시설을 파괴하는 반격을 시작한다. 그래서 리나는 이제 하이브리드 곤충 인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때로서 존재해서 다시 이 기업을 무너뜨리는 내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제가 그냥 뭐 창작을 해본 걸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기존 플라이의 서사에다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지점들, 뭔가 퇴비주의적인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죽음 충동과 에로티시즘이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엮여 있는 이런 지점들을 꺾어서 만약에 오늘날 다시 해석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아주 간단한 이제 하나의 모형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식으로 되받아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제 트랜스휴먼이나 포스트휴먼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때로는 되게 관념적이에요, 그게. 근데 진짜 이게 실제적으로 변하려면 우리도 이제 트랜스휴먼화되는 실제 경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이런 SF적인 실험 안에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진짜 곤충대기의 감각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호러의 감정이 에서 끝난다면 결국 보수적으로 이 안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나의 한계 안에서. 그렇죠? 인간됨과 인간되지 않음을 또 구별하는 이런 재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들을 완전히 교란하면서 뭔가 기존의 어떤 그런 호러 영화가 갖는 재미와 또 다른 이제 그 행복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 했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시나리오적인 어떤 그 상상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서 이런 사고 실험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튼 문제는 이 크로넨버그의 기본적인 그 섹슈얼리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도 잠깐 설명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되게 성교를 원하는 주인공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영화에 보면은 이 플라이도 마찬가지예요. 크로넨버그의 대부분의 영화는 신체 변형과 함께 이 섹슈얼리티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분히 남성적인 그런 이제 차원에서. 근데 이것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어떤 에로티시즘과 죽음 충동이 결합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비극으로 끝나는 이 구조를 이 서사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생각을 하다가 제 최근에 아침까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테바 같은 학자가 얘기하는 앱젝션 개념 있잖아요. 그 앱젝션은 그냥 단순한 호러가 아니잖아요. 호러가 아니라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호러인 거고 내 안에 있는 것이면서도 바깥으로 있는 것이고 버려진 것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주워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한 호러의 감정이 아니라 앱젝션의 감정 혹은 감각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어쩌면 곤충 정치란 것은 바로 이 앱젝션의 경험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작품은 바로 이 앱젝션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마침 근데 제가 사실 이걸 알았던 건 아닌데 최근에 니키아트 주스라는 새로운 감독이 더 플라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출 중이고요. 원래 여러 감독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내리고 막 하다가 이제 결국 낙점되는데 이분이 보니까 주로 흑인 여성과 이주민의 서사를 공포 영화로 많이 다뤘던 작가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오늘날 다시 플라이를 봤을 때 우리가 웃겼던 거, 어떤 부분은 응원하고 싶었던 거, 어떤 건 부조리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 감독이 뭔가 지적해주지 않을까, 혹은 개선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곤충 정치는 가능한가? 뭐 브랜드 자연사 박물관은 제대로 건립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과거 플라이란 영화에서 한번 끌어낼 수 있다는 거고 이럴 때 이제 단순한 이런 사고 실험만이 아니라 현실의 곤충 정치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이거의 그 구체적인 형태들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 뭐 실제로 바이오 아트를 하는 어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새로운 뭐 인공장기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대는 이미 이제 SF의 시대에 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백인 남성 과학자가 미쳐가지고 혼자 작업을 하잖아요. 혼자 작업을 하니까 파리가 들어간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사실 많은 실험실에서는
많은 동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별도 다 다양하고 여러 그 사람들이 다 존재하죠. 그래서 현실의 그런 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험실의 환경들이 이 과거의 공포 영화에서는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DIY 신체 교조는 미치광이 남성 과학자 스토리 말고 긍정적인 바이오 펑크적인 그런 저항 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여전히 들고요. 이 질문을 우리 토론자 선생님인 우리 이소요 선생님께 제가 한번 이렇게 넘겨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오영진 선생님 그 곤충 정체는 가능한가 영화 플라이를 주제로 한 발표에 토론을 맡게 돼서 정말 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의 주제를 듣고 거의 한 30년 만에 플라이를 본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봤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그 당시에는 정말 그 공포와 막 끔찍함과 정신없고 막 이런 것만 떠올랐었던 것들이 다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21세기의 관점에서 지금 많이 새로 보였었고요. 또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주된 레퍼런스로 사용하셨던 해러웨이의 그 카밀 이야기 나오는 그 퇴비주의라는 말이 등장하는 카밀 이야기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발표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세스 브렌델이라는 주인공이 일관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도 혼란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화두처럼 그 곤충 정체가 가능한 것인가 뭐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자기도 뭔가 이렇게 곤충 정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모르겠고 두렵고 뭐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이렇게 의심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이랬던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곤충과 또 이제 그 인간의 정체성 사이가 얼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지, 얼만큼 다시 섞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어떤 확신도 가졌다가 그게 또 부정당했다 하는 그런 그 과정을 되게 여러 번 겪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언급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영화에서 봤던 단어 중에 플라즈마 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플라즈마가 그 혈장이거든요. 피 안에 이제 그냥 새빨간 피가 아니라 투명하게 딱 그 혈장 성분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은 인간만 가진다기보다는 뭔가 되게 여러 종류의 생명체가 가지는 플루이드들이 같이 섞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블러드라는 말 대신 혈장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 약혼자인 베로니카한테 그 혈장의 웅덩이로 나랑 같이 뛰어들자, 그래서 이게 뭐 성교라던가 삽입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그런 유성 생식을 통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모두 초월한 한데 뒤섞인 어떤 물질의 덩어리가 우리가 되어보자. 그래서 인간 정체성, 곤충 정체성 이런 걸 모두 초월해서 뒤섞이고자 하는 그런 희망도 한때 가졌던 장면이 또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러다가도 그게 실패하면서 몸이 다 떨어져 나가고 무기물과 합쳐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포기하게 되지만, 그랬던 여러 그 층위의 이종 간의 합쳐짐에 대한 그 주인공의 그 갈등이 계속 변하면서 보였던 게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조금 간단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현대미술 사례들을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길게 그걸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선생님께서 뭔가 사고 실험의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준비해가지고 오신 점이 너무나 이제 제일 흥미로웠던 점이, 이게 레퍼런스로 사용하셨던 해러웨이 역시나 그 퇴비되기라는 말을, 혹은 그 퇴비 커뮤니티라는 말을 이제 사용했던 그 카밀 이야기를 쓸 때 그런 종류의 글쓰기 워크숍에서 그 글이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사벨 스테멀스가 개최한 콜로키움 글쓰기 워크숍에서 어떤 파괴되어가는 지구, 멸망하는 인류 이런 그런 상황의 미래를 위한 어떤 사변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이제 전제가 어떤 이제 그 대상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5대에 걸쳐서 걔가 생존하게끔 만드는 그런 스토리를 팀별로 이렇게 쓰라고 했고, 이제 그 팀 중에 도나 해러웨이와 그 다음에 파브리치오 테라노바라는 영화 감독, 그리고 방상 디프레라는 동물행동학자 3명이 이룬 팀 안에서 이제 카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이브리드 생명체가 1대에서부터 5대까지 쭉 진화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썼던 글 안에 그 퇴비되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카밀 1세대가 나온 게, 이 글이 쓰여진 건 2013년인데
바로 내년인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온 2015년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그 카밀 1세대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일이 4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굉장히 긴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인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종류의 서사였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또 오영진 선생님께서 사고 실험을 해주셨고 또 그래서 어쩌면은 그 헤러웨이한테서 끝났던 카밀 5에서 한 단계 더 나간 카밀 6이 플라이의 관점에서 어떻게 탄생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느낌으로도 제가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가지고 왔던 거는 오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그 플라이 2098 이라는 그 제목의 글과 그 다음에 카밀 이야기 퇴비 아이들 헤러웨이 등등이 썼던 그 둘이 가지는 포스트 휴먼의 모습에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카밀 안에서는 여기서도 역시 이제 인간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종들을 비생식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쳐서 이제 하이브리드 생명체들이 인간하고 같이 이제 공생하는 어떤 사회를 상상하게 되는데 그 1세대였던 카밀은 이제 그 제왕나비하고 합쳐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왕나비가 그 멕시코랑 미국 사이로 오가면서 철새처럼 이동을 하고 군집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이제 두 나라 간의 문화적인, 뭐 지리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교류를 맡는 그런 생물인데 이제 그 카밀 그러니까 그 인간하고 이제 이 제왕나비하고 합쳐진 카밀 1이라는 그 세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이를테면 수평자 유전자 이동이라던가 유전자 편집이라던가 이제 이런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게 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고 이제 그 2세대 카밀부터는 사실은 그런 인간과 다른 생물이 합쳐져서 괴물이 되어가는 혹은 하이브리드 생명체가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요. 이 생물이 어떻게 인간 사회 안에서 같이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퍼퓰레이션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 퇴비 공동체를 나중에 벗어나서 5세대가 되면은 나름대로의 정치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사회를 같이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곤충 정치 혹은 곤충을 벗어난 인간과 또 비인간들이 섞여져 있는 새로운 종류의 생태적인 정치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이 카밀 이야기 안에서 쭉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합들이 유전자 편집을 통한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이런 종류의 새로운 신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 적응하자 하는 이런 목표 지향적인 꼭 굉장히 스페시픽한 결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평자 생식이 아닌 무성 생식으로 수평자 유전자 이동을 통해서 공동체적이고 무성적인 결합이 일어나는 어떤 게 보여지고 그러고 나아가서는 멕시코의 어떤 정령들과 이제 인간과 이런 여러 정신적인 영적인 결합이 일어나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그 헤러웨이가 이야기했던 그 합쳐진 어떤 상황을 퇴비에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반드시 의 이야기이기만 하기보다는 아까 그 플라스마 풀이라는 말씀을 이제 그 제가 발췌를 해서 영화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유기물들이 기초 원소로 돌아간 상태에서 합쳐져 있는 어떤 덩어리, 섞여져 있는 물질의 덩어리. 그래서 이제 퇴비라는 한자도 풀어보면 쌓아서 비옥하게 한다는 뜻이라서 가치 판단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흙인지 아닌지 혹은 어떤 생물인지 아닌지 그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공생체 혹은 생명체로서 생물계의 자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종 간의 굉장히 유연한 어떤 결합의 덩어리를 상상을 했다는 게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선생님께서는 그 플라이 2098에서 자연이 인류에 다시 반격하는 어떤 대립구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방식의 어떤 결말을 생각하셨다면은 이제 카밀 이야기는 좀 이제 그게 400년에 걸쳐서 합쳐져서 새로운 덩어리를 이루고 종을 초월하는 어떤 다른 종류의 사회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저는 차이를 봤는데 이 점에 대해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다음 질문 할까요? 아니면 질문 하나 더 할까요? 네. 네. 우선 선생님 원하신 대로. 이거 왔다 바로 갔다 하는 게 대답해요? 좋을까요? 네.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네. 그냥 이 발표를 위해서 잠깐 사고 실험한 짧은 이야기일 뿐이고요. 근데 이제 하려면 사고 실험을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헤러웨이식으로 이 카밀 이야기의 구성처럼. 왜냐하면 이게 웬만한 이론보다 구체적인 어떤 감각과 감정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고 또 폭넓은 그런 이야기 자원들, 특히 과학적인 자원들을 다 사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헤러웨이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게 헐리우드 영화잖아요. 이 자체는 헐리우드 영화잖아요. 플라이는. 만약에 이게 리메이크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딱 그 2시간 안에 보는 이 이야기의 구조는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현재 이 자본주의 안에서는 무비의 형식이. 그럴 때 결국은 이 원래 원작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물로서의 오락적 가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면서도 또 반성할까라는 거는 저는 좀 고민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의 가장 그 좀 코어한 그 문제는 뭐냐면 비극의 구조가 아름답잖아요. 이게 우연한 오류 때문에 몰락하게 된 자고 그가 느끼는 공포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잃어버리면서 끝나면서 우리가 연민하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극의 구조를 사용했을 때 2시간짜리 안에서 예를 들어 이런 충분한 퇴비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저는 이번에 요걸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구상해 보면서 아, 이게 2시간짜리 헐리우드 작품으로는 말 그대로 이야기의 퇴비화가 원래 어려운 구조가 많구나. 이런 생각도 오히려 하게 됐어요. 네. 네네. 그게 우선 문제의식이었어요. 네. 네, 선생님. 저도 동의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영화라는 장르도 그렇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현대미술이라는 장르도 그렇고 정말 되게 짧거나 아니면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그 공간 시간적인 그 제약 안에서 이런 종류의 스토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약이라던가 아니면 과장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극적인 각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제가 다음에 드리려고 하는 질문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은 우선은 이제 헤러웨이가 이야기했던 이런 그 퇴비 아이들, 뭐 카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어떤 종류의 상상력이 현대미술 안에서 직접적으로 좀 보여졌던 작품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파트리샤 피치니니라는 호주 작가가 이제 그런 카밀 공동체 같은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물의 어떤 뭐 동식물과 뭐 균과 이런 여러 생명체들이 합쳐지면서 서로 가족이 되고 케어하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하는 모습들을 아주 사실적인 그런 그 조형물로 만들어서 보여줬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로넨버그의 영화처럼 이럴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보여준 거지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아니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넘어서서 실제로 이런 일을 작품 안에서 실현했던 그런 작가들도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엔 이거는 미술 작품의 사례는 아니지만 예전에 유전자 편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그 세포나 아니면 그 체액의 수준에서 그 이종 간의 그 결합이 어려웠었던 어떤 시절, 그 이를테면 177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존 헌터라는 영국의 그 치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그 인간의 이를 치아를 닭벼슬에 이식해서 같이 붙어서 자랄 수 있는지 이게 거의 세계 최초의 이종이식 실험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이종의 어떤 조직들을 서로 이식해서 동종 혹은 이종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고 이제 그 어떤 뭐 이를테면 이제 사고로 귀를 잃거나 뭐 선천적으로 귀가 없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귀 형태의 보형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쥐의 등에다가 그 조직을 키워가지고 이식해서 이제 그 수술적으로 결합을 해준다거나 하는 일들의 영감을 얻어서 또 어떤 예술가는 본인의 팔에 귀를 심고 그게 정말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3의 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스스로를 사이보그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작가도 있고요. 이제 이러면서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로는 아까 제가 플라즈마 풀을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혈장 속에 있는 그 이뮤노글로불린 성분을 말의 것을 점점 자기 몸에 적응시켜가지고 말의 혈액 속에 있는 이뮤노글로빈을 자기 피 속에 흐르게 해서 말하고 같이 합쳐지는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체세포 치환, 체세포 복제 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본인이 기르던 개의 체세포를 본인의 난자 껍데기 안에 집어넣어서 블라스토시스트 단계까지 키워가지고 이제 그 블라스토시스트는 착상되기 이전에 분화되어 있는 세포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 착상이 돼서 크기 시작하면 이제 배아가 되는데 그 직전까지는 이제 키워서 이 작가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거에 착상이 시키는 거는 불법이지만 그래서 이종의 체세포가 복제돼서 본인 난자 껍데기에 들어있어서 본인한테 만약 이식을 하면 나중에 본인이 강아지를 낳을 수도 있는 어떤 상황까지 그 만들어진 블라스토시스트를 냉동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테면 본인의 유전자를 정말로 식물에다 주입해서 식물이지만 인간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새로운 어떤 분류군에 속하는 식물을 만들어낸 그런 작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례들을 제가 쭉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장기 세포 분자 수준에서까지 이종 간의 결합을 실제로 시도하는 현대 미술 사례들이 있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현실에 있을 수가 있고 실험실 바깥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공간의 미술관으로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 현상이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유전자가 결합됐다 이걸 어떻게 눈으로 확인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펙터클을 가공해야 될 때가 많고 이를테면 혈전이 본인 몸에 들어갔다 이런 거를 뭔가 스펙터클하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본인이 보철을 하고 말하고 같이 산책을 하는 퍼포먼스를 해야만 한다던가 뭐 아니면 이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유전자가 들어있는 이 꽃이 정말 사람의 유전자랑 그 사람과 이제 그 결합된 어떤 생물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페튜니아 꽃은 되게 여러 가지 형질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표현형 중에서도 유독 그냥 핑크색 바탕에 빨간 꽃맥이 있어서 마치 뭐 이렇게 그 살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 유전자 변형의 결과로 인해서 이 꽃이 이런 표현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그 스펙터클을 가공해야 될 때가 많은데 이런 걸 염두에 뒀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아까 작성하셨던 그런 사변적인 실험 중에서 작가라면은 실제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실현해보고 싶은 대목이 있으신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아주 풍부한 사례와 또 도전적인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네네네. 2분 안에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비극의 구조가 우선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구조상으로는 이제 아군과 피아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래서 호러의 감각을 강조하게 되면서 앱젝션을 이제 멀리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대 미술도 이제 이 작업은 되게 좋죠, 재밌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 자체를 그로테스크하다고 느껴버리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이함의 감각을 어떻게 재발명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예를 들어 프로이트식의 억압된 것의 회귀, 그러니까 억압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해방된다라는 관점은 뭔가 아무튼 부딪힘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이함들은. 근데 때로는 이런 해방이 이제 되게 두려운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환희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의 기이함에 대한 구조를 저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봤는데 기이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두려운 기이함이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해방적인 기이함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의 어떤 그 구조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마크 피셔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내부로부터 기인한 기이함 말고 저 외부로부터 저 정체불명의 무엇에 대해서 그래도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가득한 기이함, 으스스하지만 동시에 기이한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감정의 어떤 그 모듈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스토리텔링의 구조, 기존의 미술관 구조에서는 아 끔찍해, 아 기이해 이러면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혼종의 이 실험들은 감정의 발명 모델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네.